분명한 문제였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 그런 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감스럽고 깨어나지 않도록 어느 날 몇 시에 시작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공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을 분노하게 한 결정적인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일은 유쾌하지 않지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순간 당신이 총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이런 식으로 끝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 기분은 어땠나요?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일을 생각해야만 했습니까?
하루라도 생각나지 않은 날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당신을 공격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당신의 입장에 처한다면 저는 차를 긁고 불을 지르고 살인에 대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보다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공격한 사람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온화한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 따귀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 극심한 무력감이 생깁니까? 동료를 길에서 만난다고 상상한다면 수치심으로 다른 쪽으로 걸어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8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그동안 보험회사에 한 700만 원 돈을 매달 빠져나갔는데 그걸 깨고 싶어가지고 보험회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해약금을 15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참아보자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며칠 후 샤워를 하고 내가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봤더니 거기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멍울이가. 근데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아서 이건 꼭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잔둥만둥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가 만져져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 보자고 그래서 초음파랑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며칠을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암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근데 선생님이 암이라고 그래서 애들은 막 울고불고 저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왜 하필 나지?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수술 날짜를 7월 14일로 잡아서 7월 14일 날 수술하고 선생님 4번 항암하고 방사선을 40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저는 이제 한 20일을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퇴원했는데 열이 막 많이 오르면 다시 응급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응급실에 와서 막 열 떨어지는 주사 맞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서 그때부터 또 그냥 20일을 더 병원에 있다가
4차 항암까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견디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항암 끝나고 매일매일 학교 다니는 것처럼 40번을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방사선 조금 쏘이기 위해서. 제가 누구를 잘 미워하거나 성격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좀 온화한 편인데 좀 고급스럽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더러운 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암으로 힘들었고 막 온몸에 여러 가지 막 종양이 잘 생기는 체질이에요. 그 후로 이제 지금은 이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없고 같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동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등을고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은 1년에 두 차례 가가지고 정기 검진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준 분께 감사하죠.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술자리에서였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각자 사는 얘기들 하잖아요. 뭐 그때도 다 그냥 똑같은 얘기들 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 중에 코인으로 대박난 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장난으로 박아놓은 게 대박이 나서 지금은 뭐 카페 몇 개 차려놓고 매월 그냥 여행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친구들은 뭐 인생 편네, 나중에 불러서 친해져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괜히 그 친구가 좀 미워지더라고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애였는데 뭐 계획도 없이 살다가 인생 편네, 뭐 그렇게 번 돈은 나중에 또 똑같이 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깎아내리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엄청 부러웠는데 이게 대박난 게 제가 아니니까 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들면서 나는 왜 그때 못 샀지? 나는 왜 그걸 알지 못했지 하면서 그때 저를 되게 후회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도 내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삶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지하철을 매일 아침에 타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치열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제 마음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미래 설계한다고 이제 빠듯하게 좀 모으고 있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모아봐야지 서울에서 전셋집 겨우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장이 서울이고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도 저는 똑같이 줄여가면서 매일 이 지옥철을 타야 되는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도 좀 다 바보 같고 제 자신이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나? 그런 회의감이 막 들면서 이제는 모든 것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괜히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뭐 좀 예민해지고 점점 그리고 괜히 사람들 좀 미워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알겠는데 가만 보면 저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들 좀 어디선가 뺨 맞고 와서 서로에게 좀 푸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젠 이렇게 만든 어떤 세상, 그냥 사회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근데 이 화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저같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누가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충실히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들 이제 일확천금만 노리려고 하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영상에 등장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울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최하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연구원으로서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공유하고자 하고요. 저 역시 굉장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국 사회의 울분을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서 함께 울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2014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성별이라거나 빈부라거나 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유로 해서 서로 편을 가르고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집단적인 트라우마나 갈등 같은 것이 봉합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커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내부인 중에서도 뭐 성소수자, 외국인, 노인, 젊은이 이런 식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좀 더 지금까지 갈등이 가시적으로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를 만성적인 어떤 울분 상태라거나 집단 트라우마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래서 우리 국가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인이 얼마나 건강하고 사회가 얼마나 잘 이런 것을 서포트 해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처럼 울분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좀 지표로 개발을 해서 한국 사회와 개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울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정의가 나올 텐데요. 울분이라는 감정은 내가 달리 손쓸 수 없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하고 억울한 이런 감정이라고 국어 사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이라거나 분노의 감정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차별화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손쓸 수 없는 외부적인 상황적인 전제가 좀 추가가 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분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뭐 의학 용어라거나 이런 것으로 등재된 개념은 아니지만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예전에는 울분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의 감정이고 이것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울분을 느낀다면 그건 나의 잘못이 되는 것이었는데 좀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울분이라는 것을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감정이나 현상으로 이해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함께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구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강연도 많이 찾아다니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울분 연구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이신 독일 분인데 다니엘 린든이라고 그분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린든이라는 분은 독일 정신과 의사시고요.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배경은 1989년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약 10년쯤 지난 2000년을 즈음한 시점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정신과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진료를 하면서 좀 특이한 현상을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이게 과거 동독 사람들이 우리가 이혼이라거나 질병이라거나 실직이라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사건들을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누구나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동독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유독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강한 울분을 표출을 하고 이게 좀 사회경제적으로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해보았는데
보통 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은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측면이 한 축이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 한 축이 있고 이 두 개의 축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정신질환이 일어난다고 보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질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뭐 약을 준다거나 하면은 생물학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면서 이런 정신질환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울분을 표현한 사람들에게 우울이라거나 기분장애와 관련된 약을 처방을 했는데 분명 나아지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생물학적인 측면 말고 환경적으로 분명 뭔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울분의 상태를, 이런 만성적인 울분의 상태를 PTED라고 새로운 병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를 진단 체계에 올리고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내십니다.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병명 체계에 이렇게 등록이 되지는 못했고요. PTED가 PTSD랑 철자가 하나만 다른데 PTSD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잖아요. 근데 PTED는 스트레스 대신에 인비터먼트라는 단어를, 울분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외상이 있은 후에 개인이 경험하는 울분 장애라는 식으로 이분이 개념화를 하셨어요. 외상이라고 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라서 잘 알겠지만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살고 있던 모든 세계와 체제가 뒤흔들리고 재편되는 굉장히 큰 이런 사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게 됐었대요. 그래서 서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동독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등한 시민, 2등 시민이라는 이런 인식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갈등도 쌓이고 이러면서 만성적인 울분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 그리고 다니엘 린든이라는 학자가 주목을 했던 점은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울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가 너무 나약하고 너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연구를 했었을 때 동독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 뭐 고위직 공무원이라거나 교사라거나 성직자라거나 이런 분들이 유독 높은 수준의 울분을 호소를 하셨대요.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굉장히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면서 나에게 어떤 배신감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점에 주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022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울분이라는 감정에는 분명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집합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잘 표출이 되면은 촛불 시위라거나 이런 좀 가시적으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연극이라거나 이런 프로젝트처럼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창조적이고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으로도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울분이 피로처럼 이렇게 만성 피로처럼 계속 쌓이게 되면은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사회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리벤지 판타지 같은 형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연극에 참여하시는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울분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어느 지점까지 쌓였을 때 좀 문제적이고 병리적인 수준으로 전환이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보건이라거나 이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로는 첫 번째로는 울분이라는 것을 좀 의학적인 진단 체계에 이렇게 올려서 체계적으로 해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정신의 질병도 그렇고 신체의 질병도 이렇게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의사가 이게 올라와 있으면 진단을 하고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울분은 아직까지 여기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진단 체계에 공식적으로 등재를 시킨다면은 보험 같은 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공식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법을 함께 좀 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울분이라는 감정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전문가나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결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뭐 두 번째로는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합당한 가치가 주어지는 사회라는 사실을 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도 오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 몇 년간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던 게 공정, 불공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뭔가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박 불가능한 신조처럼 인식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자라왔는데, 막상 저도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성인이 돼서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묘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로소득으로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코인으로 대박난 친구를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없고, 원래 이렇게 굉장히 좀 부유했던 친구를 따라잡기 어렵고 계층을 바꾸기가 어렵고, 이런 점들을 좀 사회에 나와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울분들이 좀 누적이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태가, 울분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울분이라는 게 필연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울분이 필연적이고, 또 외상 후 울분 장애에 대해서, 외상이라는 것은 나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탓이 아니고 내가 혼자 노력해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좀 다 같이 함께 해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연극처럼 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좀 건강하게 이걸 표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제가 돈이 되는 고객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지날 때까지 제가 참았어요. 근데 그리고 업무를 다 보고 나오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떨리고 막 하는데, 참아야 돼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게 늘 좀, 저는 이게 너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 명절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럴 거면 제사를 없애라. 근데 당연히 돌아오는 말은,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어차피 결혼하면 떠날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이래라 저래라 할 몫이 없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밤에 길을 갈 때 이렇게 공포를 느끼면, 내가 왜 이유 없는 공포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이럴 정도면 나보다 더 약한 입장, 더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약하다든가, 아니면 키가 작다든가, 더 말라서, 아니면은 약간 몸이 불편해서, 이런 여성들은 평생 더. 그쵸. 막 무서움도 있고, 막 약간 그런 막 도끼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때 막 좀 울었나? 울기까지는 안 했는데 막 진짜 엄청 막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특정 장소나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뭐 대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계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 그냥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거기에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냥 가래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속에서는 네가 가 이 새끼야 이런데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자니 너무 무섭고, 그냥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를 왜 남한테 당연하게 시키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나중에는 이제 참다가 그 사람한테 막 쏟아냈어요. 아씨, 네가 너무 싫은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야? 문자하고 연락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근데 전화로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었으면 진짜 말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직 생각하면 막 심장이 떨리고 지금도 약간 생각하니까 막 뭐랄까 두근두근 거리는 거? 이웃, 그러니까 주민, 뭐 단체 이런 말만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행복한 우리 이웃, 우리 주민 여러분 이런 합성어만 듣기만 하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겠는 거야. 아이씨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집 지은 사람 때문에도 화가 막 나요. 왜냐면 방음이 안 돼갖고 내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리고 소리가 막 안으로 전달되는 게 그 집 지은 사람까지 막 열받고 원망스럽고. 너무 어이가 없는데 화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얼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걸 때린 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애가 때렸겠죠. 근데 같이 그 옆에 여자애들도 있었어요. 막 깔깔거리면서. 그게 이제 뭐라도 예를 들어 뭐 성희롱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왜 그 순간에 이렇게 막 왜 이러세요? 뭐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얼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겪은 거는 빙산의 일각인데도 굉장히 화가 나고 제 사람들은 진짜 답답하겠다. 이건 어디다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진짜 그 존재 자체를 밟힐 때 탁 뒤돌면서 저한테 아이씨 이러면서 짜증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하지? 뒤통수를 한 대 탁 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머리 끄댕이를 이렇게 잡아 당길까 이러고 있다가 마침 문이 딱 열리길래 주먹으로 등을 확 밀어버렸어요. 뭐 길거리에 있는 그 뭐죠? 자동차 사이드밀러 이런 것도 막 수도 없이 깨면서 다녔던 것 같고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네. 자제력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은데 그 감정 그런 어떤 상태가 딱 오면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나? (1970년 3월) 부산에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그냥 서울 올라와서 가해동 문간방에서 살다가 그 첫 애기 놓고 돌도 지나고 했는데 갑자기 안암동이라는 동네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보가 직장을 그만두는지 모르고 있었지. 제과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만두고 글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노상 그냥 놀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나서야지 싶어가지고 나도 그냥 조금씩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과점에 몇 군데 다니다가 이제 또 큰 회사 다 알만한 제빵 회사를 취직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혼자니까 위에 남매가 있는데 또 하나 더 놓자 싶어가지고 막내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뭐 얼마 가지도 않고 그냥 병이 나와 병원에 입원하니까 뇌수막염이라는 병이에요. 머리에 물이 차니 그걸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하는데 수술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애들 있고 남편 성질은 개떡 같아가지고 어디 직장 가면 오래 못 있어. 그러면 그런 남편 믿고 이 애를 갖다가 데리고 위에 두 애 과연 내가 견뎌낼 재간이 없어. 그러다가는 위에 애 둘 다 데리고 가정 파탄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병원에 있으면서 이 병원 저 병원 후회 없이 다녀보자 싶어서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되기는 많이 됐어요. 아예 반신불수에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애가 그래도 한마디씩 외마디 하고 앉고 서고 한 발짝씩 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우리 이제 숙식은 2층이고 아래층이 가게인데 갑자기 애가 그냥 발작 일어난다고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와가지고 내려갔더니 애가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맹동 성모병원을 또 데려갔더니 입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이거 수술이 된다 해가지고 도대체 수술할 기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내가 판단해도 내가 헤어날 재주가 없고 위에 애 둘 다 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데려가자 싶어서 저녁에 이제 앰뷸런스 태워가 집으로 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 빼고 나니까 뒷날 아침에 새벽에 그냥 가더라고. 그래 어떻게 참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위에 언니 오빠를 제대로 내가 돌봐야 되고 장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지가 저도 안 되겠는지 떠나더라고. 떠난 게 아니라 부모가 무능력으로 보낸 거죠. 솔직히 내가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며칠 쉬다가 할 수 없이 산 사람 사야 되니까 가게를 이군데 저군데 다니다 보니까는 장사 잘 되는 가게에 또 소개가 왔어. 거기는 너무 센 거야, 권리금이. 근데 장사는 잘 된다고 욕심은 나고 어쩔 수 없어서 친정에다 손 벌려가지고 권리금 3천에다가 보증금하고 다 계산하고 거주지는 이제 또 산동네 판자촌으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큰 평수 아파트도 분양받고 애들 학교, 대학교도 졸업시키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놈의 갑자기 날벼락에 그냥 IMF라는 서양 거진지 어쩌라는지 들어와가지고 온 그냥 나라를 흔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도 자극을 너무 쇼크를 크게 받아서 제가 지금 종업원 셋 두고 있다가 다 내보내고 둘이서 하다 보니까 본영 성질도 안 만들다가 노상 지지고 붙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내놓채도 안 내나 보증금을 자꾸 까먹고 그럼 너 혼자 해봐라 하고 그냥 보따리 사고 강원도로 갔죠. 가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좋은 데는 다 갔지. 한상 동굴에다 석탄 그 관광지대에다 덕구온천에다 그냥 다 둘러다니다가 부산으로 가자 싶어서 부산 해운대 이제 발 담그고 물장구 치고 그때 또 이어폰 끼고 있었는데 신나게 탁 맞춰서 푸른 파도에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너무 신나게 놀고 있는데 딸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아파트 판 것 같아. 뭐? 그냥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와가지고 다짐을 받았지. 어떻게 할 거냐, 도장 찍을 거냐, 내 시킨 대로 할 거냐 하니까 내 시킨 대로 한대. 도장은 안 찍는데 그러면 내일 가게나 청소하고 장사하면서 가게를 내놔야지 안 그러면 안 나간다. 그거 며칠 버티는데 그 당시 그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촌이라 재개발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자기도 사이드 전부의 복도방인데 자기가 한다 해가지고 울며 계좌 묶기로 나왔죠. 보증금 거의 까먹고 권리금 없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그냥 작은 아파트에 하루 이틀 살면서 나는 또 갈 데도 없고 뭐 돈은 벌어야 되고 50 넘어서 갈 데는 없고 식당에 뭐 일할 줄 모르니까 설거지통에 손 넣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도대체가 차를 찾아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술꾼 핫도그만 불러가지고 노상 노는 거야. 오면 나한테 걸려가지고 핫도그꾼 술판 벌리고 있으면 핫도그판 확 뒤집어 버리면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안 되겠는지 경비자를 찾아서 아파트 몇 군데 다니다가 적은 아파트에 여자들 하도 별나게 하니까 그 더러운 성질에 또 못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건물에 경비로 들어가더니 거기서는 뭐 청소할 일도 없고 주차할 일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천보를 받았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암이 걸렸어. 간암이라 하더니 나중에는 신중하게 또 검사를 하더니 담도암 말기 3개월 사형 선고 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이제 치료할 게 없다고 병원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을 갔죠. 요양병원하고 합쳐봐야 한 달 열흘 있다가 그냥 나 고생 안 시키려고 화장실도 다니고 하면서 편하게 가더라고. 병원에서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 삼배고 입히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분함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좀 그때는 이성을 잃었나 봐. 그 마지막 가는 그 사람을 밤에대로 그냥 한 번에 탁 찰싹 때려버렸어. 우리 아들, 딸은 이해를 충분히 했을 텐데 사이는 조금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해. 내가 언젠가는 한번 다 이야기하고 우리 장모가 참 어느 정도 했길래 그렇구나 한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는 나는 뭐 이제 2016년에도 돌아가시고 이제 거기 살다가 2019년에 그냥 애들 옆으로 와가지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찾자. 내 인생 터닝 포인트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나게 그냥 아주 취미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도 여행 다니면서 지금 너무나 가뿐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려운 걸 역경을 이기고 피하지 않고 그걸 헤쳐나가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너무 잘 살게 되더라고.
18년차 인권 변호사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9년 많은 철거민 사상자를 낸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저녁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병원에 있었습니다. 시신을 보려고 하는 유가족들을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검찰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검찰에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자정이 넘어서야 유가족들은 가족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같이 울면서 불탄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없는 서러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힘이 없으면 유가족이 죽은 가족의 시신조차도 제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피해 가족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터넷에 피해 가족들과 희생자들을 조롱했던 글을 올린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하겠다고 부모와 함께 피해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우려해서 제가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비싼 로펌을 사서 충분한 온갖 자문을 받고 어떻게 보면 연출된 사과의 쇼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조심스럽게, 너무도 조심스럽게 가만히 이러한 연출된 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어느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는 덤덤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 중간에서 변호사인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저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국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마치 보통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듯이 참사 피해 가족들, 유가족들의 과실상계를 계산하려 들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환경부 고위 간부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치 이상한 동물을 바라보듯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저도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는 걸까? 외국인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이주민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자물쇠를 열어주면 도망갈까봐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마 민주화 활동가가 난민 신청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허가나 생계 지원은 전혀 없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부실 공사로 라오스에 있는 댐이 무너졌습니다. 7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유족들은 그 누구의 책임 인정도 사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덴마크로 해외 입양 갔던 어떤 분이 40년이 지나서야 얼마나 이 해외 입양 과정이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살아있고 호적이 멀쩡히 있는데 고아 호적이 조작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해외 입양을 보내버렸습니다. 단지 북한 주민,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밀 구금시설에 구금됩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탈북자들은 비밀 구금시설에 구금돼서 3개월 이상 간첩, 잠재적 간첩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접하고도 과연 울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슬펐던 기억은 피해 가족분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말싸움이 주먹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으로 가족분들을 껴안고 나갔던 기억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의 너무도 많은 울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에 조금이라도 함께 그리고 서로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가해자가 길을 건너가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감정이 고조됩니까? 감정이 얼마나 강한가요? 몸의 어느 부분에 이러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당신을 가장 자극시킵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숨길 필요가 없다. 나는 절대 기죽지 않겠어.
나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사실 울분이라고 하는 게 뭐 말 자체의 그 울자는 그거 뭐라 그럴까 울창하다 할 때 그 울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진짜 울창한 거죠. 엄청나게 울창한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어떻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울분이라고 하는데, 이 울분을 우리가 많이 다 겪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울분이라고 내가 차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울분은 굉장히 아주 독특한 정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많은 어떤 기분이나 정서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게 우울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불안, 우울, 불안 같은 거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항상 보면 우울이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그냥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울분은 그런 거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울분이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울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또 사회적인 정서예요. 어떤 이 울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화뿐만 아니라 그 울창함 속에 뭔가 무력감도 있고,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무력하고, 이런 막 쌓여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정서가 바로 울분이거든요. 근데 이 울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울분이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 또는 어떤 사회, 어떤 주변,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일들이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정의롭지 않은 일이야, 너무 공정하지 않아, 너무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흔히 얘기하는 모멸감이라고 그러죠. 멸시, 이런 걸 당했을 때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이렇게 어떤 공정, 정의가 깨지거나 모멸감을 당하거나 어떤 내가 가졌던 믿음, 이런 것들이 깨져버렸을 때 생기는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가만히 별일이 없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정서이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독특하게 특별한 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가만히 보면 옛날부터 그 화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세대의 어머님들, 할머니들이 많이 겪었는데, 이 화병이라는 게 그야말로 불화자 써서 속에서 화가 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 울분하고 화하고 굉장히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그런 정서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정신의학은 아무래도 구미 중심, 미국 중심이고,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서는 진단 기준이라는 걸 쓸 때 미국의 진단 기준을 쓰거든요. 근데 그 진단 기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증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미국 진단 기준에 분노장애, 화가 관계되는 병이 없어요. 그럼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러냐면 정말 신기한 게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화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진단이 없어요. 아예 병명에. 책을 아무리 봐도 300몇 개의 진단이 쫙 있는데 그걸 봐도 화랑 관련된 진단이 없어요. 굳이 찾아본다면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장애라고 해가지고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있는데 괜히 승질내는 거 있잖아요. 로드레이지라고 그러죠. 운전하다가 막 뚜껑 열려가지고 와! 소위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지랄 한번 하다가 또 가라앉아버리는, 퍽퍽 터지는 그런 거는 이제 화가 주소가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진단 기준에는 이런 분노를 주소로 하는 진단이 없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저는 진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제 정신과 의사로 밥을 먹고 산 지가 저도 이제 36년 이렇게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처음에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울분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울분이 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디다 진단을 맞춰야 되나 하고 봤더니, 사실은 소위 말하는 구미에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울분이 생길 만한 일들을 만드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일이었을까? 아까 얘기했을 때 정의에서 너무 어긋나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너무 멸시당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었던 것들이 배신당하는 일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게 만들려고 되게 애써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있는데 그거를 주 병으로 이해하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이런 울분 장애가 울분이 있는 분들을 우울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 정서가 있어요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독일에서 미하엘 린덴이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클 린덴인데 이제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미하엘 린덴이라는 정신과에서 학자가 본인도 정신과의사인데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가 독일이 통독이 됐지 않습니까?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제 통일이 돼서 드디어 이제 한 나라가 됐는데 희한하게 동독 출신 분들이 자기들이 그때까지 그 다음 서독 사람이었는데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는 서독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희한한 증상들을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들이 엄청 억울한 거야. 동독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참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월급도 적어. 그러면서 뭔가 울분이 찬 그런 모습이 있고 내가 했는데 날 멸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정말 이럴 수 없어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겪은 다음부터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병이 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린딩이라는 사람이 딱 찾아보니까 서양의, 그분도 서양분이잖아요. 서양의 진단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세상에 존재하더라. 사실 그들 미국이라든지 그 유럽 중심에서 시각이 좁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분이. 알아보니까 동양의 조그만 나라 한국에는 수천 년부터 화병이 있었더라 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K컬처가 떴지만 사실은 그 전에 화병이 우리가 워낙 이게 뿌리 깊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좀 놀란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지금은 요새는 한국의 정신과에서도 영어로 논문을 많이 쓰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 시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화병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걸 영어로 써서 외국에 내시는 학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작은 연구들이 좀 있어서 영어로 실제로 화병은 그냥 화병이에요. 이렇게 HWA 그다음 BYUNG 화비웅. 그래서 그들은 화비웅이라고 읽어요. 화비웅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화비웅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 지금 그들이 받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린든이라는 분이 그 이후에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런 현상을 인베이터먼트, 소위 얘기한 울분이라고 정의해서 자기도 논문도 쓰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아직도 그거를 잘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그분이 인베이터먼트 그 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맨날 제가 맨날 만나던 분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요 라고 했고 사실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 옛날에 여기 가까운 남대문 불 지르신 분 있죠. 정말 보상이 잘 안 되면서 대한민국 국보 번호가 지금 없었지만 국보 1호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데 그걸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분이 정말 울분장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리포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마이클 린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주장했던 거를 서양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한국에서 이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여러 번 오셨어요. 저희 대학에도 오시고 뭐 같이 저희랑 책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 서양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아이들이 여러분이 학교에 처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가정에서 그나마 보호받고 다녔던 애들이 무엇인가 학교 같은 게 힘들어요. 왕따도 당하고 약간 멸시당하는 경험 같은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정한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죠. 회사에 가면 소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또 용어가 있죠. 갑질.
영어 사전에 올랐다고 하죠. 뉴욕타임즈에 아주 크게 특별돼서 그것도 GAP, JIL이라고 하는 영어로 갑질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갑질, 을의 서름을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하면서 근데 복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사장님한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 나가도 그렇죠. 군대 가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여자분들은 시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시금치를 못 먹게 될까요? 신자만 나오면 정말 이가 갈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봐도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안쪽에서 보면 옛날에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몸이 뜨거워지고 화가 나면서 신체 증상으로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절의 화병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돼요. 지금 보이는 울분이 무엇인가 다른데 무엇인가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나의 어떤 인격 같은 걸 존중받지 못하면서 멸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믿음이 깨졌을 때 우리는 울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우리가 울분에 빠진 분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뭘까요? 소위 얘기할 때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무효화란 말을 씁니다. 무효화? 왜 이게 무슨 어려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건 별거 아니었어 하는 느낌이 들게 확 만들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 항상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수용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심리학에서 자꾸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수용과 인정이니까 수인받는다 이렇게 해요. 수인이란 말도 자꾸 말을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수인된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valid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그럴 수 있어, 너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가 비자 같은 거 외국 받은 데 가면 이게 들어오세요 라고 입국을 허가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게 valid라고 써있어요. 그게 valid가 딱 찍히는 도장이 무슨 뜻이냐면 인정받는다, 인증된다,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 너는 들어올 수 있다, 네가 하는 건, 네가 만든 서류는 유효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무효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들이 무효다 할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아까 우리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열심히 정말 새벽에 열심히 나갔는데 안 됐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난 잘 안 돼. 쟤는 잘 나가. 그렇게 되면 나는 열심히 산 것들이 무효화된 경험 같은 걸 느끼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들은 다 소중하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정의에서 깨지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 너무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정의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선진국이죠. 이게 선진국이 되어야지만 이런 울분이 많이 줄어들고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당분간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도 소위 그 갑질의 피해를 당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나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부유한 일이 아니라는, 나는 저 사람은 나를 받지 못하고 나를 갈구고 갑질을 하지만 그 갑질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 정말 한심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존중하는, 나는 그래도 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절대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마다 나를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울분이라는 정서는 멸시와 모멸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존중해야 하고 내가 멸시받지 않도록, 사회에서 나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래서 나를 공감하고 소위 말하는 나를 토닥토닥 거릴 줄 아는, 나를 견딜게 만드는 그런 힘. 이건 확실히 울분을 만드는 사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울분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세월호는 애도의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 울분에 차 있습니다. 이태원도 울분이 갈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걸 울분으로 만드는 정말 몰지각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1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어요.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얘기도 하고 좀 한심한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부터는 서로 자신을 공감하고 견뎌나가고, 언젠간 되겠죠. 꿈을 한번 가져봐야죠. 언젠간 우리나라가 진짜 정의롭고 정말 모멸감을 주지 않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공감하면서 나를 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잘 견디자고요. 우리와 함께 모두 잘 견디기를 약속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